시작해도 돼요? 네네. 예, 반갑습니다. 저는 그 법률사무소 일가 사람에서 일을 하고 있고, 이름은 권동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산재에 대해서 기본적인 여러 가지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얘기들을 좀 나눠보려고 해요. 그래서, 주어진 시간 2시간이지만 2시간을 꽉 채우면 싫어하니까 한 45분 하고 10분 쉬고, 45분 하고 한 10분 쉴게요. 그래서 우리 산재에 대한 어쨌든지 지금 뭐 김연금법이라든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이라든지 지금 TV에서 9시 뉴스에서 거의 이 산재와 관련된 뉴스가 안 나올 데가 없어요. 지금 KBS에서는 특별한 팀이 이제 구성되어서 일하다 죽지 않게라는 보도를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MBC나 뭐 JTBC나 등등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이 이 산재 문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가장 심각한 문제로 이제 보도되었던 것은 다 아시다시피 이제 택배 노동자의 이제 과로사 문제가 돼 있죠. 그래서 열 몇 분이 이미 과로사로 이제 돌아가셨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이제 택배 노동자들이 지금 또 이제 고통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는 이런 산재 문제가 남의 문제, 내 문제가 아닌 남의 문제로 많이 인식되는데, 이제는 조금씩 나의 문제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산재의 문제가 뭐 중대재해, 뭐 사망재해 이런 것뿐만 아니고 굉장히 많은 영역에서 날 수 있고 또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한 번씩 이해를 가져본 것들이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저는 도움될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산재가 뭐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되느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이런 계획과 절차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고, 그 다음에 대부분은 사실 사고예요. 사고. 우리나라 사망사고에서 가장 큰 유형을 차지하는 것은 추락사고예요. 추락사망재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알죠. 사실 500명씩 죽는 이런 사망재해들은 1년에 우리나라에서 약 2,400명이 산재로 죽어요. 1년에 산재 건수가 몇 건일까요? 대체 공단에서 근로복지공단 승인되는 건수가 약 10만 건이 넘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사건들이 지금 또 일어나고 있고, 오늘 또 6명의 7명의 노동자들이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산재 문제가 저는 KBS 9시 뉴스에 나오는 것뿐만 아니고 나의 문제로 인식되고 내 생활의 문제로 인식돼서 정말로 우리 현장이, 노동 현장이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 중 한 개가, 과연 저렇게 내가 추락해서 죽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파서, 내가 질병에 걸리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산재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통계청에서 2019년도에 이 사망 통계를 발표를 했는데, 첫 번째는 당연히 알다시피 암이에요. 그죠? 악성 신생물, 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심장질환. 세 번째가 폐렴. 네 번째가 뇌혈관 질환. 다섯 번째가 자살이에요. 일단 이 다섯 가지만 보면은 산재와 관련 없는 거는 없어요, 사실. 그럼 폐렴은 무슨 관련성이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폐렴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질병에 걸렸다가 마지막에 면역력이 약화됐을 때 폐렴에 걸려요. 그리고 그 폐렴이 급속하게 퍼지면서 나중에 사인으로 잡히는 게 폐렴이라서 그렇지, 그 이전 단계로 본다고 하면은 심장질환에 걸렸다가 나중에 외양하다가 폐렴에 걸려 사망할 수도 있어요. 이러면은 폐렴으로 잡힐 수 있어요. 그 밑에 보면은 당뇨병,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 그죠? 치매죠, 그죠? 그 다음에 간질환, 만성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만성하기도 질환은 뭐 COPD라고 하는데, 이러한 그 당뇨랑 알츠하이머 빼고는 우리나라 사망 원인에 잡히는 모든 것들이 산재로 인정되고 있어요. 자살, 인구 10만 명당 26.9, 오늘 또 38명이 자살했어요. 사실 1년에 산재로 자살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100명이 안 돼요. 경찰청 통계로 보면은 500명 이상이 나와야 돼요.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약 1000명이 업무로 인해서 자살을 해요. 사실 우리가 안 밝혀져서 그렇지. 그럼 암은 1년에 몇 명이 산재로 인정됩니까? 100명이 안 돼요. 왜?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신청을 안 하니까, 모르니까. 회사가 맡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직도 저는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면 자살이 산재가 됩니까? 자살이 산재가 되는 거죠. 암이 산재가 됩니까? 당신이 담배를 피웠어도 당신이 했던 작업에서 유해물질이 있으면은 그거는 우리가 산재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망 원인을 제가 이렇게 길게 얘기 드리는 것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있어서 질병에 걸리는 것들, 굳이 이 사망이 아니더라도 모두 다 산재와 관련성이 있어요. 여러분 가장 흔하게 겨울에 걸리는 게 뭐예요? 감기죠, 감기. 감기는 면역성 질환이에요, 사실. 그럼 면역성 질환 중에 굉장히 심하게 걸리는 질병이 있어요. 헤르페스인데요. 이건 사람이 사망하기도 해요. 면역성 질환인데. 산재가 됩니까? 돼요. 지금 또 대학병원에 가면, 신경과에 가면은 헤르페스 내염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분들 중에서 자기의 그런 질병이 산재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또는 인식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큰 질병뿐만 아니고 일상생활에서 내가 노동자로 살아가면서 걸릴 수 있는 질병들 중에서 산재와 관련 없는 질병은 거의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돼요.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든지. 그 다음에 우리가 산재 사고에 대한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가 상정하고 있는 것은 일반의, 우리가 법상으로는 근로자라고 얘기하는데 노동자라고, 그죠? 일반 노동자들에 대한 대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노동자들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요. 이거는 관장하는 기구가 노동부고, 노동부 산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관장을 해요.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노동자들이 이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고 있어요. 공무원들 산재는 공무원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은 사립학교 교직원에 다니는 분들의 적용을 받아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사립학교 교직원 중에 의사인데 자살하신 분의 사건을 했었어요. 대형 병원의 의사인데, 근데 그분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분 사건을 이렇게 조사하다 보니까 우리가 보는 그 의사들의 세계에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과로사로 죽고 있고, 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서 우울증을 앓고 있어요, 사실. 그러한 사실들은 잘 안 밝혀지죠, 우리가. 왜냐하면은 안 드러나니까. 일반 노동자들만 죽고 다치고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생각보다 공무원도 굉장히 많이 죽고 다치고,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재 적용을 받는 것은 여기에 일단 적용을 받고, 그 다음에 내가 든 보험이나 회사가 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별개예요. 별개. 그리고 알아두셔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에서 전부 보상이 안 돼요. 내가 다치거나 또는 내 가족이 죽는 거. 그랬을 때는 사용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돼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돼요. 정말 중대한 사고, 그 다음에 중대한 장애가 남는 이 정도의 사고들은 사용자의 배상 책임이 별도로 있다는 거, 그리고 그걸 반드시 물어야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일반 노동자들은 산재로 처리하면은 모든 금액이 다 보상되는 줄 알아요, 처음에는. 근데 막상 병원 가면은 비급여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많이 다치거나 많이 아픈 사건들은 간병인을 써요. 간병인 써보면은 한 달 300만 원 들어가요. 일 간병하면은 10만 원 이상 들어가요. 근데 정작 공단에서 나오는 것은 4만 원, 5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에 대한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은 사용자에 대한 추가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또 물어야 한다는 것들, 특히 중대재해라든지 장애가 남는 사건들은 우리가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 강의는 일반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강의인데, 공무원들은 공무원재해보상법상 산재가 인정되면은 이 국가유공자라든지 보훈 대상자의 적용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보상은 별개예요. 그래서 막상 공무상 재해로 다 보상을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보훈 대상자로 신청하시지 못하는 분들, 몰랐으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얼마 전에 사건을 다 해가지고 산재가 인정됐어요, 공무상 재해로. 순직이죠, 순직. 거긴 순직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래서 저는 당연히 이제 보훈 대상자 신청을 했는 줄 알았는데 신청을 안 했더라고요. 거기에서는 순직 되면은 매달 또
100만 원 이상씩 보상이 따로 나와요. 굉장히 중요한 이런 사실들도 알아두셔야 돼요. 우리 산재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것들 중 한 개가 무과실주의예요. 무과실주의. 무과실주의의 기본적인 원칙은 사업주의 무과실이에요. 사업주의 무과실. 사업주가 어떠한 산재 사건이 일어났는지 안 일어났는지 거기에 대한 과실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지 않고 노동자에 대해서 보상한다는 의미예요. 이거는. 그래서 두 번째는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는 안 되지만은 자살은 예외가 있어요. 자살은 기본적으로 고의적인 행위지만은 예외적으로 우리가 보상이 된다는 것들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노동자를 이런 표현 쓰면 안 되겠지만 노동자를 자기가 쓰는 모든 사업주는 무조건 산재보험에 가입을 해야 돼요. 이것을 당연가입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이 없어요. 그러던 기간 중에 내가 다치더라도 노동자는 다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사업주가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노동자는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거는 반드시 산재는 청구를 해야 돼요. 청구를 해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받아야 돈을 줘요. 그래서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안 돼요. 가만히 손 놓고 있으면. 그래서 이 청구를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양은 3년, 장애나 유족은 5년이라고 하는데 요양은 치료를 하는 개념인데 내가 10년 전에 예를 들면 2020년도에 오늘 며칠이죠? 12월 9일인가요? 출근길에 내가 지하철에서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그때부터 허리가 아파요. 예를 들면 2030년에 지금도 허리가 아파요. 그럼 지금도 산재 신청 가능합니까? 10년이 지나도. 가능해요. 그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 3년의 개념은 신청을 했을 때 승인이 되면 과거분 3년을 준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향후에는 치료가 필요한 기간들을 늘려가면서 보상을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가급적 과거의 치료비라든지 휴업급여, 임금손실분 이런 것들은 3년밖에 안 주기 때문에 3년 이내에 신청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애가 남거나 유족은 사망사건은 무조건 사망한 날 다음 날로부터 5년이에요. 그래서 이게 2018년도 12월에 5년으로 늘려졌는데 2018년 12월 이후에 사망하는 사건들은 5년이에요. 5년. 그 이전에 3년이고. 그래서 얼마 전에도 저희 사무실에 의뢰가 들어오는데 그 이전 사건이에요. 근데 이미 4년이 지났어요. 이런 사건들은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산재 신청을. 그 다음에 산재 판단은 의학적 판단의 문제가 아니고 법적 규범적 판단의 문제예요. 쉽게 얘기하면 상식적인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게 노무사가 아니다, 변호사가 아니다, 의사가 아니다 이런 게 아니고 법상 표현은 상당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지만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것이 일을 하다가 다쳤으면은 일을 하다가 아팠으면은 산재가 되겠구나 라고 하면은 그 판단이 여러분들의 판단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적 규범적 판단에 상당인과관계라는 표현을 쓰는데 너무 그런 거에 얽매이지 말고 상식적으로 내가 판단할 수 있는 범위라고 하면은 그것을 믿으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산재 사건이 일어나면은 대부분은 90%는 다치는 사건이에요. 근로복지공단에 승인되는 10만 건의 산재 사건을 보니까 9만 건 이상은 다 사고예요, 사고. 다쳤어요. 다쳤을 때 뭐가 제일 필요해요? 그걸 특정할 수 있으면 돼요. 그래서 병원을 가거나 목격자가 있으면 제일 좋겠죠. 내가 언제 어디에 다쳤다. 구디역 몇 번 출구, 몇 번 계단에서 넘어졌다. 몇 시에 넘어졌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내가 만약 증명할 수 없으면은 빨리 병원에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2주 이내에 가급적. 그래서 대부분은 업무 수행 중 사고든지 출퇴근 사고에서 다 끝나요, 사실. 근데 내가 진단을 해보니까 넘어졌는데 진단을 해보니까 질병성 진단이 나와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계속 아팠던 거예요. 허리가 옛날부터 계속 아팠는데 MRI 찍어보니까 당신은 옛날부터 아팠었네요. 이것은 퇴행성 질환입니다. 퇴행성 디스크네요.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시금 아파하려고 하는 거죠. 아파요. 그래서 산재로 인정받으려고 하면은 사망한 사건이 아닌 이상 반드시 병명이 특정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병이라고 하는데 병이 특정이 되지 않으면 산재 신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병을 특정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좋은 의사한테 가는 거냐? 그게 아니고 정확한 진단을 해줄 수 있는 의사한테 가는 게 원칙이에요. 제가 지금 몸이 많이 불어서 지금 좀 뚱뚱하게 보이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 검도예요. 제가 14년을 검도를 했는데 검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많이 이제 뭐 넘어지거나 이런 경우도 있지만은 검도를 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다치는 게 발목이에요. 아킬레스를 제일 많이 다쳐요. 맨바닥에 뛰니까. 그래서 아킬레스 계속 이제 통증이 와가지고 치료받고 또 뭐 검도하고 치료받고 그러다가 한번 굉장히 심하게 왔어요. 굉장히 심하게 와서 제가 동네 의원에서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인근 대학병원을 갔어요. 대학병원 갔는데 대학병원 정형외과 가니까 발목과 발만 보는 선생님이 따로 있어요. 당연히. 그래서 그 선생님한테 이제 치료받고 거의 다 끝났는데 다시 무릎이 아팠어요. 무릎이 아파가지고 또 그 선생님한테 치료받으려고 하니까 그 담당 간호사님이 저희 선생님은 발만 본다. 그래서 무릎을 보는 선생님은 따로 계시다 해가지고 무릎을 보는 선생님한테 가서 또 진단을 받고 또 치료를 받고 해서 한 3, 4개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네 병원이나 동네 의사한테 어쨌든 가까이 가서 이제 치료를 받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에서 좀 더 가서 이제 우리가 뭐 척추 전문병원 무슨 전문병원 가는데 우리나라 뭐 다 그렇진 않지만은 굉장히 과잉 진단이 많이 돼요. 고진단도 많이 되고. 그래서 수술을 대부분 이제 적게 하는 데가 사실 제가 봤을 때는 대학병원이에요. 3차급 병원. 그리고 전공하는 부위가 따로 있는 의사가 제일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관절이 아프다 그러면 고관절 전문 의사한테 가는 거고 어깨가 아프면은 어깨를 전공한 정형외과 의사한테 가는 게 제일 좋아요. 발목이 아프면 발목을 전공한 의사한테 가는 게 제일 좋은 것처럼. 그래서 해당 분야에 해당 과에 전공한 의사한테 가서 진단을 받는 게 제일 좋아요. 왜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하냐면은 상병이 특징이 안 되면은 공단이 다 불승이 돼요. 그리고 이제 이런 질병의 유형들이 있으면은 대부분은 이제 뭐 근골계 질환이라 해가지고 많이 써서 아픈 게 현장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에 뇌심장 질환, 직업성암, 기타 직업병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산재를 신청하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근로복지공단은 기초적인 조사를 해요. 산재에 대한 입증 책임은 노동자한테 있지만은 기초적인 조사를 하기 때문에 좀 나쁘게 얘기하면 담당자를 잘 만나면 굉장히 빨리 처리가 되고 잘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질병은 이제 판정위원회라는 곳에서 또 다르게 판단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가 승인되면은 여러 가지 급여 청구를 할 수 있어요. 요양비, 간병료, 휴업급여, 임금의 70%. 그 다음에 산재를 연장해달라는 진료계획서를 내야 돼요. 그 다음에 뭐 장애급여, 장애가 남으면 그렇게 해서 이런 등등의 청구를 해야 되고 산재가 불승이 되면은 심사나 재심사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소송을 할 수 있어요. 90일 이내. 90일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또 신청하면 돼요. 또 신청하면 실무적으로 근로복지공단은 3번까지 불승을 해줘요. 그래서 심사 재심사의 기한을 90일 놓치더라도 또 할 수 있는구나. 또 신청해서 또 다 쓸 수 있는구나. 이것을 반드시 아셔야 돼요. 그래서 90일 지나서 못하고 포기하시는 분들을 가끔 봤어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죠. 그럼 산재 신청이 굉장히 복잡합니까? 우리가 이제 요양 신청이라고 하는 이 산재 신청 서류는 이거 한 장, 요양 신청서. 이게 노동자가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 산재보험 소견서는 여기 밑에 보면은 의사한테 받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의사한테 받는 거예요. 병원 담당 의사. 근데 가끔 또라이 의사들은 이걸 내가 왜 써줘요?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은 안 받아도 돼요. 그때는 일반 진단서나 일반 소견서로 끊어달라고 하고 이 앞장과 같이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앞장에서 내가 왜 다쳤는지, 그죠?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뭐 산재보험 성립번호 이런 것들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자료실을 클릭해 보면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우리가 주소랑 사주만 알면은. 그래서 이 2장으로 다 산재가 신청이 됩니까? 기본적으로 다 받아줘요. 그리고 다른 것들은 그 유행에 맞게 어떠한 증거를 첨부를 하는지, 예를 들면은 내가 몇 월 며칠 몇 시에 병원에 갔다라는 기록이 있으면은
와이프랑 카톡이 있으면 그 카톡을 내면 되는 거고, 의무기록지가 있으면 의무기록지를 내면 되는 거고, 사진이 있으면 사진을 내면 되는 거고, 내가 허리를 많이 쓰는 일을 했다고 하면은 허리 부담 작업의 동영상을 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산재 신청이 굉장히 왜 어렵냐 하면은 안 해봤기 때문이에요. 안 해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사실. 해보면은 다 할 수 있어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노무사고 이제 십몇 년의 그 산재를 담당하고 산재만 하는 노무사지만은 사실 90% 사건들은 노무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 90%의 산재 사건들은 대부분 명확한 외상성 재해이기 때문에 시간, 일시, 장소를 특정을 잘 해주면은 산재로 다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막상 이제 이런 서류를 한 번도 본 적도 없고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모르고 누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많이 포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간단하다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 그럼 산재를 왜 신청합니까? 왜 신청하냐? 저는 산재를 신청하는 큰 이유는 두 가지로 봐요. 첫 번째는 보상이에요. 보상. 내가 일을 하다 다쳤을 때 또는 내 가족이 일을 하다 다쳤을 때 거기에 대한 적당한 보상, 합리적인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산재보험 제도가 수백 년에 걸쳐서 만들어져 왔고, 우리나라 4대 보험 중에 가장 먼저 이 산재보험 제도가 제정이 돼서 운영되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산재보상이 어쨌든 전체에 대한 손해는 다 전보되진 않지만은 굉장히 보상 액수가 많아요. 그래서 사망사건을 보면은 얼마 전에도 제가 이런 사건을 했는데, 배우자가 있고 25세 미만의 자녀가 2명이 있었을 때 사망하신 그 노동자의 일평균 임금이 17만 원에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계산해 줬어요. 17만 원 곱하기, 이거는 이제 고정 개수인데 사람이 3명이니까 0.05씩 해서 이것이 1년에 365, 한 달에 10이니까 320만 원을 부인께서는 죽을 때까지 받습니다. 매년 3% 정도 올라갑니다. 그럼 노무사님, 이 유족연금은 제가 정말 죽을 때까지 받습니까? 예. 대신에 결혼을 하면은 애들한테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국적을 포기하면은 그것은 또 다음 수급권자인 애들한테 넘어갑니다. 그럼 이 금액이 얼마나 크겠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일반 사업보험에서도 이 정도로 많이 주는 보험은 굉장히 찾기 어려워요. 한 달에 한 200만 원씩 자기가 돈을 내지 않는 이상은 유족사건, 사망사건에 있어가지고 한 15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저는 한 15억 정도로 얘기하는데 보통 이게 최고 보상 기준 금액이 지금 좀 높아져가지고 22만 2천 원이에요. 이렇게 대입하면 또 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보상 금액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다르게 한 측면으로는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명예예요, 명예, 사실. 내 남편이 개인 질환을 죽었다와 내 남편이 회사에서 열심히 일을 하다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해서 그 권리를 내가 보상받았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이거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어쨌든지 금전적인 보상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명예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포기해서도 안 되고 포기할 수 없는 권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그 얘기를 좀 드렸고, 우리 산재보험법은 핵심적인 특징이 사실 몇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정의 규정을 보면은 업무와 재해는 어쨌든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그죠? 이 상당인과관계. 이 상당인과관계가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듯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한다고 보면 돼요, 사실. 그래서 가장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내가 평소에 굉장히 관리를 못했어요. 고지혈증도 있고 고혈압도 있고 담배도 피우고 술도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운동도 안 하고. 그래서 이것의 기여율이 예를 들면 88%다. 근데 내가 일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12%다. 그래서 뇌출혈이 됐다. 그것도 산재입니까? 산재인 거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이 상당인과관계를 뭐 학술적으로 논의했을 때 공동의 원인, 업무라는 것이 이 상병 발생이 있어가지고 공동의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건 산재로 포함이 돼요. 포함이. 내가 술을 먹었든 담배를 피웠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업무에 있어서
이것을 상병을 발생시키거나 또는 이 상병이 보다 빨리 올 수 있도록 악화 발현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상병이 보다 빨리 올 수 있도록 이것이 기여를 했으면은 산재로 와요. 그래서 이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렸고 크게는 이 사고와 질병과 출퇴근 중의 재해가 있어요. 그래서 2018년도에 이 출퇴근 중의 재해가 도입되면서 출퇴근 중의 재해가 굉장히 많이 신청 건수가 늘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많지는 않아요. 생각보다는. 그래서 출퇴근 재해라든지 업무상 사고라든지 질병에 있어서 산재에 있어서 유의해야 될 점들을 나중에 한 개씩 조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얘기 드렸듯이 고의자해행위, 범죄행위는 산재가 아니지만은 정신적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라면은 이것은 산재로 봐요. 그래서 이 자살에 대해서는 농사들도 이제 좀 굉장히 힘들어하는 사건들인데 어쨌든지 자살이 산재가 인정이 될 수 있다는 사실들만 여러분들 좀 아시면 돼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대부분 사실 사고예요. 사고. 눈에 보일 수 있는 사고. 미끄러지거나 넘어지거나 추락하거나 그죠? 떨어지거나. 사실 이런 것들이 왜 일어납니까? 현장에서 왜 일어나냐? 노동자가 부주의하기 때문에. 정말 극히 일부의 사건은 그럴 수 있어요. 사실 그런 사건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제 제가 KBS에서 인터뷰를 한번 했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이 노동자가 청소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청소를 하다가 발전기 2만 볼트가 흐르는 발전기 변압기의 문을 열고 거기에 어쨌든지 몸이 닿여서 사지가 절단된 사건이에요. 근데 그게 산재가 안 됐어요. 왜 산재가 안 됐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것은 너의 사적인 행위다. 업무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그 노동자가 어떤 노동자였냐면은 지적 장애인이었어요. 진짜 3, 4학년 수준의 어쨌든지 그 지적 장애인이었는데 이분이 일하는 데는 지하 1층이었는데 이 변전실이 있는 데는 지하 2층이었어요. 그래서 사건을 보다 보니까 가끔씩 이 지하 2층에 가서 쓰레기를 줍거나 청소를 하는 일을 사업자가 시켰어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제 그런 것이 안 밝혀졌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일을 시킨 사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왜 거기 들어갔느냐? 그때 물론 일하러 들어갔겠죠. 근데 지금 그걸 밝힐 수는 없는 거고. 문제는 뭐냐면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이 사적인 의도로 가서 변압기를 만졌든지 안 만졌든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떠한 경우에도 그렇게 다치게 하면 안 돼요. 사업주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뭐 산업안전보건법의 뭐 개정 문제를 지금 논하고 있는데 노동자가 사업장에서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사업주의 가장 큰 의무 중에 한 개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전배려 의무라고 하는데 안전배려 의무에 대한 위반에 대한 결과가 산재예요, 산재. 그래서 노동자가 부주의해서 다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안전에 대한 조치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다치는 게 산재이고 사업주가 그러한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노동자가 과로사에 걸리는 게 산재인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사고들, 일단 사고 유형들은 뭐 몇 가지를 좀 보면은 제가 이제 업무상 사고의 90%는 다 여기에 일어나요. 업무를 하다가 일어난 사고, 업무 수행 중 사고라고 얘기해요. 이 업무 수행 중 사고는 사업장의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시설물에 어떤 하자가 있어 다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맨홀 뚜껑이 열려가 떨어진다. 이런 것도 다 업무 수행 중 사고죠. 그 다음에 이제 도입된 출퇴근 중 사고가 있어요. 출퇴근 중 사고. 요거는 별도로 설명하고, 그 다음에 휴게 시간 중 사고가 있어요. 점심시간 또는 이제 사용자가 부여한 휴게 시간 사고. 이런 경우는 휴게 시간 중 사고는 그 사업장에 관행적으로 노동자가 했던 행위로 인해서 다친다고 하면 다 산재가 돼요. 그러니까 점심시간에 밥 먹고 오다가 다친 경우, 그죠? 이런 경우 다 산재가 돼요, 지금은. 그 다음 출장 중 사고. 출장 중 사고는 내가 집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출장 행위의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 또는 출장 행위에 수반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다치면은 다 산재예요, 그건. 집으로 돌아올 때까지. 집 문을
열고 발을 디딜 때까지 그건 다 업무로 봐요. 그래서 출장 중 제외도 인정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 다음에 이제 행사나 회식 중 사고가 있는데 이것은 근로복지공단, 산재를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은 굉장히 좁게 봐요. 이런 것들은 좀 이따 설명하고, 그 다음에 요양 중 사고, 이거는 산재를 승인받고 병원을 가다가 다치는 경우, 또는 병원 내에서 넘어지는 경우, 또는 병원에서 수술을 하거나 기타의 치료를 받다가 그 치료의 부작용 또는 수술의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 사고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요양 중 사고라고 해요. 그래서 이것들은 재작년에 이제 그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제가 말했던 이런 유형들이 다 산재로 포함이 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지난 그 몇 년 사이에 제가 했던 그 활동 중에 한 개가 그 문재인 정권 들어서 이제 그 노동행정개혁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각 부처 산하에. 그때 이제 제가 그 노동부의 이 그 행정개혁위원회, 뭐 적폐청산위원회라고 했는데, 그때 산재 보상 파트를 맡아서 기존에는 노동자가 산재로 치료받고 있는데 병원을 가다가 다치면 산재가 안 됐어요. 또는 병원 기간 내에서 넘어지면 산재가 안 됐어요. 굉장히 불합리했죠,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 좀 개정했으면 좋겠다라고 의견을 냈는데 그게 받아들여져 가지고 시행령이 개정돼서 이제 그게 들어왔어요, 사실. 몇 가지 더 들어간 게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뭐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 우리가 많이 보는 택시나 버스 서비스 노동자들에 대한 어떤 폭행 사고,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사실. 그 다음에 노동조합 활동 중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자살을 저는 기본적으로 사고로 봐요. 그래서 이러한 몇 가지 유형 중에서 제가 이제 휴게기간 중 사고라든지 요양 중 사고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일 많이 일어나는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사고에 대해서 일단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진단이라고 그랬어요. 진단. 병에 대한 진단이 반드시 제일 필요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사고로 인해서 다쳤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이것을 증명하는 게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제대로 증명하지 못하거나 순서가 바뀌거나 날짜를 잘못 기재하거나 혼동하면은 공단에서 승인을 잘 안 해줘요. 내가 12월 8일 날 넘어져 가지고 산재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나중에 기억해 보니까 이게 12월 6일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승인되기 어려워요, 사실. 그 다음에 사고 발생 원인이 증명이 되느냐, 객관적으로. 어쨌든 산재에 대한 기본적인 증명 책임은 노동자나 그 유족한테 있어요. 기본적인 증명 책임. 그래서 사고 발생 원인이 객관적으로 증명이 되는지, 모든 걸 뭐 다 CCTV나 사진 찍을 수 없으니까 합리적으로 의심을 했을 때, 아, 저 시간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사고가 났겠구나라는 것을 납득시키면 돼요. 그 예전에 이제 버스 노동자가 있었는데, 제가 사건을 했는데, 이분이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노무사님, 제가 이 산재가 안 되면은 회사 잘립니다, 그래요. 그래서 도대체 왜 그러냐, 당신은. 근데 이분이 있었던 인천의 뭐 버스 회사가 30년간 산재가 없었대요. 그래서 제가 자기가 산재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이게 산재가 안 되면은 자기는 잘린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보통 사고성 재해는 제가 보통 대리를 하지 않는데 오라고 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니까 이분이 새벽 버스를 이제 운행하다가 이제 가는데 앞차를 피해서 옆 차선 갔는데 웅덩이가 있었어요. 자기가 이제 못 봤겠죠, 당연히. 그래서 웅덩이에 이제 차가 굉장히 흔들리면서 이분이 좀 붕 떴어요. 그래서 빵 내려앉으면서 요추 압박골절이 나왔어요. 나중에 진단된 게. 그래서 그날 운전을 못 해가지고 이제 병원을 갔었죠. 그 다음날. 그리고 이제 산재 신청한다니까 회사에서 30년간 우리는 산재가 없었다. 네가 산재 승인 안 되면은 넌 회사 잘린다. 버스에 CCTV 다 있잖아요. 그래서 CCTV 있지 않습니까? 야, 그건 우리 내줄 수 없어. 실제로 이분이 산재 신청했는데 공단의 사업주가 산재 신청을 위한 이 CCTV를 안 내놨어요. 그래서 참 골 때리는 회사였죠. 근데 뭘로 증명했느냐? 객관적으로 뭘 증명했느냐? 병원에 간 기록이 있었어요, 이분이. 두 번이나 똑같이 회사에서 일을 하다 다쳤다는 게 기재가 돼 있어요.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은. 그리고 제가 현장에 가서 이제 웅덩이를 보니까 우리 뭐 운전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은 차 밑에 긁히면은 스크래치가 나요, 도로에. 그걸 찍어서 냈어요. 그리고 주변 CCTV를 다 봤는데 주변 CCTV가 워낙 떨어져 있어가지고 확보를 못했어요, 구청에서. 그래서 어쨌든지 뭐
전화 통화 내역이라든지 병원의 의무 기록지라든지 그다음 압박골절은 기본적으로 추락재라든지 허리에 가장 큰 충격을 주는 떨어짐재에서 발생할 수 있어요. 의학적인 논문도 많아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증명해서 산재 승인을 받아냈죠, 사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굉장히 고마워했는데 사실 그거는 제 도움이 필요 있는 사건이 아니에요, 사실. 제 도움이. 회사가 노동자가 다쳤다는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태도를 가졌으면 자기들이 해줘야 될 문제죠. 그 다음에 이제 퇴행성 질병은 외상사고로 인해서 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퇴행성 질병은 많이 써서 아픈 것은 우리가 근골격 질병, 현장에서 뭐라 그래요? 골병으로 생각하고, 아, 내가 많이 써가지고 이것이 생겼구나라는 골병으로 생각하고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은 내가 외상사고 있었는데 병원에 가서 찍어보니까 어떤 진단이 나와요. 그러면 모든 게 그 외상사고 때문에 생겼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보면은 예전부터 조금씩 아파왔던 거예요. 퇴행성 질병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분하는 방법들은 두 번째 시간에 좀 얘기 드릴게요. 그래서 대부분은 사고예요. 사고. 이런 사고들은 기본적으로 뭘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느냐. 일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 생리적 행위, 일을 준비하다가 마무리하다가 다친 행위,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준비하는 절차만 알면 돼요. 그래서 관점보다는 절차. 첫째는 사고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죠? 그 다음에 사고의 일시 장소 부위를 특정할 수 있는지, 그죠? 우리가 산재 신청할 때. 그 다음에 병원에 빨리 가는 게 제일 좋아요, 사실. 병원에 가서 외상을 진술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뭐 화장품 회사라든지 뭐 중공업 회사라든지 이런 데서 노동자가 다쳤을 때 왜 119를 못 들어오게 했냐면은 덮기 위함이에요. 덮기 위함. 산재를. 그래서 119 못 들어오게 하고 자기 회사의 차량으로 자기네 지정병원에 가서 산재 은폐하고 공상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공상이 났습니까? 산재가 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공상은 우리가 법률 용어가 아니고 사업주가 산재, 정식으로 국가기관에 신고하는 산재가 아닌 자기들이 의무적으로 돈을 주고 치료비를 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근데 공상이 나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한 100에 한 건도 안 돼요. 99%는 산재가 유리해요. 왜냐하면은 우리 산재는 또다시 아프거나 또다시 재발하면은 다 산재로 처리가 돼요. 심지어. 그래서 제가 그 몇 년 전에 모 제철 회사 이제 그 산재를 상담을 하러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노동자비 있었지만은 정말 팔다리가 잘리지 않으면은 다 산재가 은폐가 되고 공상 처리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니까 10년 전에 자기가 다쳤어요. 20년 전에 다쳤어요. 근데 산재가 처리가 안 되고 다 공상으로 처리됐어요. 이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니까 또다시 아픈 거예요. 그때는 회사에서 나몰라 하는 거죠. 이 공상 처리가 왜 무섭냐면은 산재가 은폐가 되기 때문에 사업장의 위험 요인이 드러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가고 한 몇 개월 만에 그 용광로에 40대 노동자가 빠져 죽었어요. 그때 사업주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큰 제철소 회사에서 뭐라고 했냐면 저 새끼 부채가 있다. 저 사람 부채가 크다. 노름했다. 이런 식으로 뻥을 치는 거예요. 결국 싸워서 어쨌든 산재를 승인받긴 했지만은 결국에는 작은 위험들이 은폐가 되기 때문에 큰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사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실. 그 다음에 의무기록지에 사고 경위가 기재되어 있다. 그 다음에 목격자가 있으면 목격자의 진술 또는 통화녹음 다 증거가 돼요, 사실. 그 다음에 검사와 진료를 통해서 상병으로 확진되는 경우. 그 다음에 뭐 우리가 MRI 등을 보면은 출혈이라든지 종창이라든지 압박소견 이런 것들 의사한테 물어봐야 돼요. 우리 적극적으로 의사한테 묻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해요. 선생님, 제 병이 왜 생겼습니까? 어디가 조금 안 좋습니까? 왜 생긴 것 같습니까? 이런 질문 자꾸 해야 돼요, 우리가. 저는 노동자로 어떤 일을 하다가 다쳤습니다. 이런 얘기도 반드시 해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그 기록이 남는 게 여러분들의 산재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돼요. 그 나머지는 어쨌든 사고 이전에 뭐 동일 부위 치료 병력이 없다. 동일 부위 치료 병력이 있어도 동일 상병이 아니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증명하는 게 제일 좋고,
다시금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은 산재는 기본적으로 사업주의 보호 의무 위반에 대한 사고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노동자도 보면은 점심시간 술을 먹었어요. 한 병을. 어쨌든지. 그래서 추락재가 일어났는데 사업주가 야, 너 술 먹었기 때문에 이거 산재가 아니야. 이래서 사업주 옛날에 그 날인 제도가 있을 때는 이 회사에서 적극적으로 산재를 거부해서 산재가 승인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예전에 이제 산재를 심의하는 산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들어갔는데 이 불승인 사건을 봤어요. 황당한 거죠. 우리 산재법 말고 사업주가 지켜야 될 안전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는, 보건에 대한 조치를 담고 있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은 반드시 이 추락 방지 조치를 해야 돼요. 지금 추락재해로 노동자들이 죽는 이유 중에 한 개는 사업주들이 추락 방지 조치를 안 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노동자가 부재한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사건도 마찬가지로 노동자가 술을 먹었든 안 먹었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떨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친 거예요. 이거는 제가 얘기 드렸듯이 산재인 거예요. 산재.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산재인 거예요. 그래서 산재로 승인됐어요. 사실. 그래서 이 관점을 여러분들이 유지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얘기 드렸고, 그 다음에 출퇴근 중 사고가 많은데 출퇴근 중 사고도 지금 그 승인율을 보면 99% 승인돼요. 대부분은 문제가 없어요. 뭐라고 적혀 있냐면 통상적인 경로화 방법이라 돼요. 통상적인 경로 방법. 그래서 통상적인 경로화 방법으로 출근하다가 일탈하거나 딴 데로 가거나 또는 중단하거나 이런 경우가 아니면 돼요. 일탈하거나 중단한 예외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식료품 판다, 일용품을 구입한다 이런 것들은 일탈 중단의 예외로서 보호가 돼요. 보호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출퇴근 중에 제 인정 원칙 보면은 주거와 취업 장소를 이동하면 돼요. 이동한 게 아니고 집에 들어왔다. 이건 안 되죠. 그죠? 당연히. 그 다음에 취업과의 관련성이 있다. 이게 출퇴근 행위가 당연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통상적인 경로화 방법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통상적인 경로화 방법은 최단 경로가 아니에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또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경로로 출퇴근하다 다치면 돼요. 그래서 뭐 자전거 탄다, 인라인 탄다, 요즘 뭐 킥보드 탄다 다 인정이 되고, 그죠? 그래서 그 경로도 굉장히 많이 돌아가는 경우, 그죠? 이렇게 굉장히 많이 돌아가거나 들어갈 수 없는 뭐 철로로 들어간다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큰 문제가 없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일탈 중단의 예외로서 제가 보기에 공단의 문제는 뭐냐면은 이동 중인 재만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퇴근을 하고 이마트에 가서 식료품을 샀는데 이마트 주차장에서 넘어지면 그건 산재가 아닌 거라고 봐요. 공단에서는. 저는 이 해석은 틀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공단의 출퇴근쟁의 지침을 보면은 불인정 사례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어요. 내가 와이프를 주려고 가방을 샀어요. 명품 가방을 샀다고 하는데 명품 가방을 사고 집으로 가다 다치면 이건 산재가 아닌 경우로 봐요. 이런 해석은 저는 합리적인 해석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그 공단에서 출퇴근제의 불인정 사례들을 보면은 굉장히 협소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은 한번 참고 삼아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출퇴근 중에 자동차 사고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이중 보상이 안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자동차 보험을 가든지 산재로 가든지 그럼 뭐가 제일 좋아요? 많이 주는 쪽으로 가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망사고 났는데 과실률 50%로 봐요. 50%의 사망사고 났는데 이 노동자가 부양하는 배우자가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우리 산재보험은 과실에 따라서 금액을 까지 않아요. 근데 자동차 보험은 과실에 따라서 금액을 모두 다 공제를 해버려요. 그리고 우리 산재는 위자료가 없어요. 위자료가 없기 때문에 크게 다친 사고들은 민사상 손해배상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민사상 손해배상의 위자료 액수는 지금 서울중앙지법은 1억으로 봐요. 기타의 손해액을 계산할 수 있고,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은 사람이 많이 다치는 사고라든지 사망한 사고들은 산재가 무조건 유리해요. 산재가. 그래서 이 차이를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출퇴근 중의 재해는 우리가 외상사고와 마찬가지로 사고에 대한 영상, 그 다음에 경로,
이것이 쟁점이 되는 거지. 특별한 문제는 없어요, 사실. 특별한 문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몇 가지 유형 중에서 행사나 회식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로 인정한 폭이 좁아요. 그래서 지금 산재법 시행령을 보면은 행사 중 사고에 대해서 몇 가지 규정이 있는데 참가한 것을 근로시간에 인정했다, 지시했다, 승인받았다, 이런 것도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하는 사건 중에 예를 들면 지금 그런 사고가 있는데 이 사업장은 노동자가 4명이에요. 노동자가 4명이고 사업주 1명이에요. 그 사업주 밑에 이제 부장이 자기 부하 직원하고 술을 먹다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고 이제 부하 직원을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이제 그 주차장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어요. 근데 많이 다쳤어요. 굉장히 많이 다쳐가지고 나중에 사망하게 됐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 사건을 수임을 했어요. 사실 수임을 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사건이 공단에서 승인이 안 되리라 생각해요. 그럼 너는 왜 노무사인데 승인도 못 받을 사건을 왜 수임을 했냐 라고 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유족한테 설명을 했어요. 이 사건은 공단의 승인받기 어렵지만은 저는 법원에 가서는 승인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 해서 이제 설명한 거죠. 다시.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동의가 돼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행사나 회식은 그 회차라든지 그 뭐 비용 이런 것도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것은 목적이에요. 목적. 주최자가 누구냐, 주관자가 누구냐 물론 중요하죠. 내용이 뭐냐, 강제성이 있었느냐, 운영 방법이나 비용의 부담이 누가 냈느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은 공단에서는 이것을 굉장히 좀 좁게 해석을 해요. 좁게. 근데 법원에서는 좀 더 넓게 해석을 해요. 우리 모든 산재에서 특징이 뭐냐면은 공단은 기본적으로 좁게 보고 법원에서는 조금 더 넓게 봐요. 왜냐하면 행정기관의 특징상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재량이 좁기 때문인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공단에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행사나 회식 중 사고는 그 행사나 회식에 기반한 목적이 뭐냐, 관행성이 뭐냐, 정말로 이 행사나 회식이 노무관리에서 필요했느냐라는 것들을 유심히 봐야 돼요. 그래서 1차나 2차나 3차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목적의 중요성을 연결시킬 수 있다면은 좀 길게 봐야 될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뭐 행사나 회식에서 과음을 했다, 과음을 한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행사나 회식이 노무관리상 필요했으면은 그렇게 술 먹다가 내가 다치거나 또는 집으로 가다 다치거나 산재가 일어나면은 그거는 다 포함이 돼요, 사실. 대신에 엄격하게 보는 게 뭐냐면은 고의자행이 범죄행위는 안 된다고 얘기했죠. 술을 먹고 운전하는 것들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은 거의 다 불승인데요. 우리가 범죄행위로. 우리가 도로교통법 위반에 범죄행위로 굉장히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절대 술 먹고 운전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타인에서. 그 다음에 이제 한 개만 더 보고 이제 조금 쉴 텐데 타인의 가해행위 사고들은 그 업무를 유발할 수 있는, 그죠? 업무가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행위라고 하면은 산재가 돼요. 그래서 증권회사에 예전에 이제 사건을 했었는데 저 가니까 이제 한눈이 실명된 사건이 있었대요. 술 먹다가 이제 병을 던진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됐습니까? 하니까 몰라, 그냥 술 먹고 싸웠대. 저는 궁금한 거죠. 노무사로서, 산재나 노무사로서. 그래서 술 먹고 왜 싸웠느냐는 것들을 많이 다친 경우는 형사상 문제가 돼요. 형사상 문제. 그래서 형사상 문제가 되면은 경찰서에 고소고발하게 되잖아요. 그때 우리가 작성하게 되는 게 가해자 진술조서, 피해자 진술조서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노조에 부탁해서 그 진술조서를 구해서 보니까 평소에는 감정이 없었어요. 이분들이. 사적인 감정이 없었는데 그날 술 먹고 옛날에 이제 같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안 좋았던 기억 때문에 옥신각신하다가 2차 가서 병을 던져서 이제 사고 났어요. 그래서 업무에 있어서 그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 우리가 뭐 택시 노동자, 버스 노동자, 대부분의 감정 노동자는 너무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실무상 굉장히 많은 폭행행위의 유발 시점이 뭐냐, 그리고 유발 시점에 있어가지고 그 내용이 경찰이라든지 검찰에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를 굉장히 핵심적인
판단의 요소로 봐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조금 유의해서 보시면은 폭행 행위에 대한 사고들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들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자살과 질병들은 이제 10분 쉬었다가 조금 더 내용들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쉬도록 하겠습니다. 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섭죠. 지금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건 청소 노동자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소원들도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요. 청소원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보니까 청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좋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점이 서글프고 또 좀 안타깝고 그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데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연세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짠하고 좀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섭죠. 지금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건 청소 노동자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소원들도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요. 청소원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보니까 청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좋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점이 서글프고 또 좀 안타깝고 그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데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연세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짠하고 좀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섭죠. 지금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건 청소 노동자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그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소원들도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요. 청소원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보니까 청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좋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점이 서글프고 또 좀 안타깝고 그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데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연세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짠하고 좀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 새벽 5시에 네, 강의를 계속 할게요. 그래서 뭐 자살을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실 자살에 대한 산재 신청 건수가 굉장히 적기 때문에 사실. 근데 현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어쨌든 노동자들이 정신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의학적으로 보면은 우울증 환자의 약 3분의 2 정도가 자살에 대한 사고를 해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면 어떡할까 이런 실제 생각을 많이 하고 그중에 3분의 1이 약 자살에 대한 시도를 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중에 20-30%는 실제로 자살로 죽어요. 통계가 있는데 그나만큼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직장 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는데 보호받지 못하고 있고 그 다음에 보상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일단은 자살에 대한 산재인식을 좀 바꿔야 되고, 물론 자살이 이루어지는 그런 사회 구조라든지 노동 환경을 바꾸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그래서 산재에 대한 인정 기준을 보면은 업무상 사유로 인해서 발생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살하는 경우, 이 정신적 이상 상태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질병으로 진단돼야 된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정신과 치료 병력이 없다고 해서 분리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 다음 두 번째는 업무상 요양 중인 사람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래서 실제로 산재를 인정받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자살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중증의 재해를 입거나 굉장히 많이 다치거나 굉장히 많이 어쨌든지 장애가 남는 노동자들이 요양이 장기화될수록 황폐화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케이스는 그런 경우를 얘기하는데, 이런 경우는 질병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고 공단 지사 자문의사들이 판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실무상 보면은 이 두 번째 경우는 정신병력이 있어야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노동자 자문을 했는데 한 명 노동자 굉장히 많이 다쳤어요. CRPS라고 해가지고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이라고 하는데, 어떤 외상사고로 예를 들면 손가락 잘린다고 하면 손가락 잘리는 게 끝난 게 아니고 이 전체가 감각이 없어지면서 나중에는 이 다친 이 부위를 진짜 이 정도로 되면은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고통을 얻는 거예요. 느끼는 거예요. 이게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이라는데, 이 복합부위 동통증후군은 옛날에 근로복지공단 쉽게 얘기하면 깨병으로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산재 승인을 잘 안 해줬고 승인을 하더라도 굉장히 요양기간을 짧게 잡았어요. 제가 지금은 민주노총에서 추천을 해서 산업재해보상보험 재심사위원회 위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사건들을 다 심의를 하고 판단을 해보는데, 얼마 전에 이제 이 CRPS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가 왔었어요. 여성 노동자. 혼자 온 게 아니고 딸하고 같이 왔어요. 이분은 왜 왔냐면은 산재를 연기해달라는 진료 계획이 잘렸어요. 불승이 된 거예요. 그래서 심사 청구해서 안 되니까 재심사 청구를 해서 왔는데, 이 두 분이 처음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따님이 나중에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해서 전화해서 엄마 잘 있지 하다가 나중에 엄마랑 싸우게 된대요. 그러니까 엄마도 이 오랫동안 CRPS를 앓다 보니까 자기의 마음이, 자기의 생각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딸하고 싸우게 되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다가 이제 이 재심사위원회 자리에서 두 분이 울더라고요. 진짜 슬프게.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제일 위험한 게 사실 이런 쪽이죠. 요양 중에 자살하는 경우. 실제로 이제 노동자가 가니까 그런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적절하게 이제 어쨌든 상담을 하고 하는데, 두 번째 케이스도 어쨌든지 산재의 인정 요건이 들고, 세 번째 케이스는 업무상 사유로 인해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행위를 하는 경우.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한데 설마 저 사람이 죽을까 이런 생각을 가족들이 더 못해요, 실제로 하다 보면. 그래서 이런 사고들은, 자살 사고들은
핵심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있어요. 핵심적인 스트레스에. 그래서 그걸 찾아가는 과정이 보통 노무사라든지 이제 숙련된 사람들이 하는 거고, 가족들이 직접 하기에는 사실 불가능에 가까운 사건이에요. 그래서 90%의 사건들은, 산재에 있어서 90% 사건들은 노무사 필요 없지만은 자살과 뭐 내심장 질환, 그다음에 몇 가지 이제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금의 조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뭐 업무상 사고가 있었는지, 폭언, 폭행, 성희롱이 있었는지, 업무 양 질변화, 뭐 책임, 고객과의 갈등, 회사의 갈등, 배치 전환, 직장 내 갈등, 업무 부정음, 괴롭힘 이런 것들을 찾아가면서 이것들을 자살에 이르기까지 과정을 증명하는 게 보통 이제 노무사들의 역할이죠, 사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사고들은 여러분들이 어렵게만 생각하지 않으면 돼요. 어렵게만 생각해서 한 번씩 부딪히면 되고, 질병은 각각의 인정해야 되는 요건에 대한 이해가 조금씩 필요해요. 그래서 질병의 대부분은 사실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현장에서 앓고 있고 산재를 신청하는 것은 골병, 근골격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 근골격계 질병의 특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것도 이제 조금 이따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뇌심장 질환. 한국인 사망률 뇌심장을 합치면 암과 거의 비등비등해요. 그래서 노동자들이 이 뇌심장 질환, 우리가 이제 과로성 질환이라고 하는데, 뇌심장 질환을 앓게 될 수밖에 없는 확률은 약 20%예요. 그러니까 5명 중 1명 노동자들은 뇌심장 질환으로 죽어요. 암으로 죽든지. 그래서 뇌심장 질환이 산재가 인정될 수 있다는 것들도 일단 알아야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 것들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직업성 암이 있어요. 그래서 앞서 얘기 드렸듯이 암은 사망률 1위예요. 우리나라 사망률 1위. 그럼 노동자들도 사망률 1위는 암이에요. 그럼 암으로 산재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아야 되는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신청 못 해요. 모르기 때문에, 사업적으로 맞기 때문에. 이런 경우 굉장히 많죠.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100건이 안 돼요. 100건이. 그러면 의사들이 몇 건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하면 2,000건이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요. 직업성 암으로. 굉장히 적은 수가, 소수의 사람만이 아, 내 암이 산재가 되는구나, 산재일 수 있구나, 한번 부딪혀 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나마 노동조합이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인 거지,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은 생각조차 못해요. 왜냐하면 이런 식의 교육을 안 받아봤기 때문에, 이런 식의 사례를 못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깨트렸던 게 이제 우리가 뭐 삼성 반도체 싸움 이런 거에서 많이 이제 한국 사회가 많이 변하고 노동자들의 인식과 시민들의 인식이 많이 성숙해졌어요. 그 다음에 지금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근로기준법이 개정이 되면서 사회적 연건이 이제 정신질환으로 많이 옮겨가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 건수가 조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대한 그 이유와 특징, 산재 인정 요건에 대해서도 알아볼게요. 그래서 일단 가장 노동자들이 고통받을 수밖에 없고 피해가 큰 것은 뇌심장 질환이에요. 뇌심장 질환. 그래서 산재에서 인정되는 것들은 5가지 상병에 대해서만 인정하고 있어요. 아니, 명시하고 있어요. 명시. 그래서 뇌출혈, 뇌실질 뇌출혈, 뇌지주막하 출혈, 그 다음에 혈관이 막히는 뇌경색, 그 다음 심장의 근육이 막히는 심근경색, 심장을 둘러싼 관상동맥이 터지는 해리성 대동맥류. 이런 5가지가 일단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고, 법에 명시가 안 되어 있지만은 우리가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상병들이 있어요. 길령 발해 증후군. 제가 재작년에 이제 그 KBS 카메라 감독님의 길령 발해 증후군을 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젊었어요. 젊었는데 굉장히 조금 예후가 안 좋아가지고 사건이 끝날 때까지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중환자실에 계시다가. 나이가 30대밖에 안 되는데. 대부분의 길령 발해 증후군은 예후가 좋은 경우는 2, 3개월 그냥 치료받으면 끝이에요. 다시 원상태 회복돼요. 근데 좀 심한 경우는 이분처럼 될 수 있죠, 다시.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저희 사무실에 있었던 급성 심근염 사건. 이런 경우도 공단에서는 잘 승인이 안 되지만은 법원에서 과로성 질환을 싸울 수 있는. 제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헤르페스 뇌염. 제가 16년 전에, 15년 전에 헤르페스 뇌염 사건을 처음 산재로 해볼 때는 솔직히 몰랐어요. 이 바이러스성 뇌염이 그렇게 무서운 건지도 몰랐고, 질병의 원인도 몰랐고, 뇌염이라 해가지고 어디 진짜 목에 물린 그런 병으로 처음에 잘못 알았는데, 이런 병들도 굉장히 노동자들이 많이 걸릴 수 있고 모르는 병이죠. 기타의 뭐 망막괴사,
폐혈증, 심부전증. 그래서 뇌심장 질환은 기본적으로 법에 명시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고 법에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과로성 질환으로 우리가 의심이 되거나 또는 사인이 안 나왔다고 하더라도 과로성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해서 승인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많이. 그래서 그런 인정 요건을 보면은 인정 요건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정했어요. 이걸 정하고 왔는데 지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대부분의 택배 노동자들이 왜 고통을 받고 있어요? 장시간 노동이잖아요. 장시간 노동. 이분들의 노동 시간을 기본적으로 평균해 보면 주 60시간 넘어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 여러분 배우셨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주 몇 시간제예요. 몇 시간제. 우리나라는 주 40시간제예요. 40시간. 40시간 법제하에 있는 나라인데 이것이 특별한 경우에 한해서 12시간의 연장 노동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52시간제가 아니고 우리나라는 40시간제예요. 40시간제.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52시간도 아니고 60시간 하는 것은 이거는 이분들이 특수고용 노동자이기 때문에 지금 사업주가 처벌 안 받는 거지. 다 법 위반인 거예요. 다 법 위반. 그래서 대부분의 사건들은 만성적인 과로에서 시달렸을 때 발생하는 사건들, 만성 과로의 사건들이고 그 다음에 돌발적인 과로, 24시간 이내에 어떠한 이벤트, 돌발적인 예측 곤란한 사건이 있었을 때 뇌심장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급격하게 스트레스 받는 상황, 이런 경우도 여러분들 볼 거예요. 가끔씩 있어요. 그 다음에 일주 평균 30% 이상의 업무나 업무 시간이 증가되는 경우.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모든 산재의 판단 기준은 누구냐? 건강한 사람이 아니고 본인이에요, 본인. 내가 술, 담배를 하고 있었으면 술, 담배를 하는 본인인 거고, 내가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하면 선천적으로 심장이 약한 나의 기준이 산재 판단의 기준이에요. 과로성 질환의 뇌심장 질환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기준이에요, 나의 기준. 일반인의 기준이에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항상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만성 과로에 대한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 기준을 잠깐 설명드리면은, 일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도 KBS 기자가 대구에 지금 과로 사로 이제 지금 악명 높은 사업장 있죠? 쿠팡, 그죠? 여러분 TV 많이 봤죠?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을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노무사님. 사업주는 40몇 시간 일했다고 하는데 지금 대책위에서는 60몇 시간 일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업주는 딱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이 시간은 뭐냐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이고, 우리 산재법상 과로사의 판단 기준은, 또는 과로성 질환의 판단 기준은 업무시간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 업무시간 개념은 야간 노동 10시부터 6시까지는 30%를 가산해요. 1.3으로 봐요. 그래서 대책위는 이분이 야간 노동을 많이 했기 때문에 곱하기 0.3을 한 거고, 1.3을 한 거고, 사업주인 쿠팡은 딱 근로기준법상 40몇 시간 이렇게 얘기한 거죠. 둘 다 맞는 얘기인데, 과로성 질환 판단은 무조건 업무 시간에 대한 개념이에요. 30% 가산한다는 게 첫 번째 개념인 거고, 그 다음에 업무를 준비하거나 마무리하는 시간까지를 우리가 업무 시간으로 봐요. 그래서 대충 대책위에서 두드려 보니까 60몇 시간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인이 좀 이상해요. 노무사님 산재가 됩니까? 돼요, 그거는. 그런 경우야말로 노무사가 필요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일주 평균 6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업무 관련성이 강하다고 하는 경우는 지금 실무적으로 다 산재를 해줘요. 그 사람이 담배를 피우든 술을 많이 먹었든 건강이 나쁘든 고지혈증이 심하든 이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기준이니까. 근데 대부분은 52시간 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7가지 가중요인 중에 한 개가 있어야 돼요. 7가지 가중요인 중에. 지금 근로복지공단에 판단하는 7가지 이 가중요인, 7가지 가중요인을 보면은 7가지 가중요인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 우리가 근무일정 예측이 어려운 경우가 들쑥날쑥하게 이제 일을 한다. 이런 경우고, 2주 이내에 어쨌든 이러한 자기 스케줄을 제대로 알 수 없는 경우가 보통 근무일정 예측이 어렵다고 공단에서 판단해줘요.
그 다음에 교대적 근무를 한다. 이 교대적 근무는 뭐 주야간, 4주 3교대, 3주 3교대 이런 것뿐만 아니고 고정된 야간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교대제로 봐요. 그래서 경비원 노동자들이 대부분 교대제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들은 감시 단속적 노동자로서 1.3, 그러니까 야간 노동에 대한 할증은 적용받지 못하지만은 60시간이 넘으면은 산재가 되죠. 그리고 52시간 넘거나 교대제 근무를 하면은 가중요인이 걸리기 때문에 산재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휴일이 부족한 업무. 12주 동안 3일 이하, 4주 동안 2일 이하의 휴일이 있는 노동자들은 휴일이 부족한 업무로 봐요. 그 다음에 유해한 작업 환경. 춥거나 온도 변화가 심하거나 80데시벨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이런 업무들은 가중 요인으로 한 가지 봐요. 그 다음에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 그래서 이건 이제 공단 지침에 있어가지고 육체적 강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서 예시를 들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하루에 250kg 이상을 들면은 육체적 강도가 높다고 봐요.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제가 제2심사위원회 위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어떤 노무사가 분명히 이 노동자는 제가 봤을 때 박스를 하루에 250kg 이상 옮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노무사님, 대리인 노무사님, 이 사람이 하루에 250kg를 들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그럼 노무사 정도는 이걸 다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런 개념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저한테 하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250kg를 듭니까? 노무사님. 네. 위원님, 어떻게 사람이 250kg를 듭니까? 저는 위원이니까. 그죠? 그래서 9명의 위원들이 그 사람 뭐라고 평가하겠어요? 그 노무사를. 바보라고 평가하죠, 바보라고. 그걸 승인시켜 주겠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시차가 큰 출장의 업무는 5시간 이상의 시차가 있는 외국 출장이 있었던 노동자. 그 다음에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이 높은 스트레스를 하나의 가중 요소로 봐요. 그래서 지금의 이 공단의 과로사 판정, 과로성 질병 판단은 무조건 수량적 판단이에요.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시간이 첫 번째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의 이제 가중요인 7가지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52 플러스 알파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이 판단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예시적 기준이에요. 예시적 기준. 이것을 충족하면 산재가 돼야 되는 거고 이것이 아닌 경우에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지만 지금 근로복지공단은 그렇게 판단하는 경향이 굉장히 소극적이에요. 각지의 판정이들 보면은 부산과 대구가 제일 엉망인 거고 서울이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가끔씩 노동자들이 물어요. 노무사님, 사람이 40시간 일한다고 해서 40시간 법제인데 왜 52시간 정해놓고 저걸 충족 안 하면 산재가 아니라고 얘기합니까? 당신 말이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이런 예시적 기준으로 해석을 하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봐야 되는데 공단에서 그렇게 판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 사건은 제가 돌발적 과로 승인 받은 그 사건인데 이분은 당일날 보면은 당일날 이게 핵심이었어요. 동료 노동자랑 멱살 잡이를 2번 했었어요. 그리고 쓰러져서 사망한 사건이에요, 사실. 사실 이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죠. 많지는 않은데 제가 처음에 수임할 때는 이게 쉽지 않을 거다 생각했는데 다행히 승인된 건 뭐냐면은 어쨌든 그것이 굉장히 노동자의 혈압을 높일 수 있는 돌발적인 상황으로 봤던 거예요, 공단에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증명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흔치는 않죠. 그 다음에 이 단기 가로도 보면은 30% 이상의 일을 증가하는 경우 별로 없어요. 이 노동자가 승인받았던 거는 이 당시에 노동자합이 파업을 했기 때문이에요. 파업을 하고 돌아오니까 일이 많아가지고 잔업특근 하다 보니까 30%를 초과해가지고 이제 승인받았던 경우인데 이런 경우도 별로 없어요, 사실. 대부분 다 만성과로의 사건이에요, 만성과로의 사건. 그래서 이 만성과로의 사건들을 우리가 볼 때는 공단에서 승인이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좌절하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고 소송 가지 않는 노동자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봐야 될 사건들도 굉장히 좀 있어요, 사실. 그래서 지금 실무적으로 보면 약 20%의 공단 불승인 사건들이 행정소송에서 즉 법원에서 뒤집히고 있어요. 특히 많은 사건들이 사망사건이라든지 과로성 재해 사건들인데 이거는 공단에서 예시적 기준으로서 운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노동자의 피해인 거죠,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조금 아셔야 되고, 그다음 대부분의 이런 근골격 질환이라고 얘기했는데, 근골격 질환들도 보면은 왜 신청하는 게 어렵냐고 하면은, 물론 사업주가 막는 경우도 있고, 동료들은 눈치 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내가 이 상병이 산재인지 아닌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또 많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신청을 안 해봤으니까 어려운 거예요. 일단 신청서도 모르는 거고, 어떻게 증명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고, 공단의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그냥 노무사가 찾아가서, 그러니까 몇 병 날리고, 또 장애가 남는 사건 또 몇 병 날리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아요, 사실. 제가 주로 이제 산재에 있어가지고 최초 신청 사건에서 담당하지 않은 사건 중에 근골격 질환이 좀 있는데, 근데 근골격 질환은 노동자들이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뭐냐면, 자기의 일을 잘 설명을 해낼 수 있으면 제일 좋아요, 사실. 그래서 이 근골격 질환이라고 하는 이 골병은 왜 생겨요? 반복 동작, 무리한 작업, 불편한 자세, 그죠? 이런 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연령 증가, 나이가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고, 업무 때문에 더 빨리 생기면은 우리가 그걸 다 산재로 보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발병이 중요하지만은 이런 악화의 요인으로서 업무가 작용한다고 하면 그 또한 산재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근골격 질환은 악화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악화 때문에. 그래서 저같이 이렇게 40대 후반의 노동자는 아니지만 지금은 40대 후반의 남성이라고 하면은 MRI 찍어보면 다 허리에 디스크 있어요. 진짜로. 한 30%는 있어요. 근데 왜 괜찮냐면은 허리에 근육이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허리는 20대부터 악화되잖아요. 조금씩. 근데 내가 일을 해요. 무거운 물건 많이 들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무거운 물건 뚝 하다 보면은 그때서부터는 이제 이게 돌이킬 수 없는 질병이 생기는 거죠. 대부분의 근골격 질환은 그런 과정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나이가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일이 악화시켰기 때문이에요. 내 질병을. 그래서 2명의 노동자가 보면은 1명의 노동자도 넘어져서 엉덩방아를 찧었는데 S330 외상성 디스크 판단을 받았어요. 두 번째 노동자는 무거운 물건을 들다가 삐끗했어요. 60kg. 그런데 똑같은 디스크인데 M512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시를 들면은 근골격 질환은 대부분 M 코드로 나와요. M 퇴행성 코드로 나오고, 사고성 질환은 S 코드로 나와요. 근데 이 코드명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의사한테 물어볼 수 있는, 우리가 조금 유연함을 가져야 되는데, 의사들은 어쨌든 이제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는 잘 안 알려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산재에 대해서 물어봐야 돼요. 특히 질병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가 M코드로 나오고 퇴행성 질환 나오면 이것이 사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고 때문에 생긴 게 아니고 내가 오랫동안 한 일 때문에 생겼다. 무리한 자세 때문에, 불편한 자세 때문에 생겼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인식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은 이런 근골격 질환이 많이 쌓이면서 공단에서 6대 근골격 질병 상병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승인을 해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2019년 3월에 나왔는데, 근골격 질병 추정의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요추간판 탈출증, 허리 디스크가 걸렸어요. 근데 내가 용접공으로 10년 이상 일했어요. 그리고 일을 그만둔 지 6개월 이내에 디스크가 진단되면 이건 무조건 산재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6대 상병에 대한 추정의 원칙이 나오면서 조금 더 근골격 질환이 보다 더 쉽게 승인이 되는 케이스가 조금씩 생겼어요. 많이는 아니지만은. 그래서 이 근골격 질병은 기본적으로 산재 신청을 하면은 내 업무 때문에, 내 오래된 업무 때문에 생겼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재경위를 쓰거나든지 진술을 하면은 공단에 기본적으로 그 업무에 대해서 조사를 나와요. 조사를 나오는 게, 나와서 뭘 하냐면은 현장의 영상을 찍어요. 현장 영상. 그래서 우리가 산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이 2장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임의적인 서류, 산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굉장히 많이 낼 수 있어요, 사실. 100만 페이지는 낼 수 있어서. 근데 많이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적인 내용을 내가 짚느냐 못 짚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공단에서 동영상을
찍기 위해서 나왔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그냥 병원 누워있는 게 나아요? 팔짱 끼고 있는 게 나아요? 아니죠. 가서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내 업무에 대해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고, 공단에서 찍는 이 영상이라든지 이 작업이 다가 아니고 내가 이전에도 이런 다른 부서에서 허리 부담 업무를 했습니다. 그것도 찍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여기 이 공장, 이 회사가 아닌 다른 데서 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면 또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심의하는 위원들이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쭉 업무를 해왔던 것들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내가 진술하고 공단에서 그 영상을 촬영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게 가장 핵심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근골기 질환이라든지 모든 직업성 질병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면은 누적돼 왔다는 거예요. 내가 사회생활 처음 할 때부터 조금씩 누적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공정이라든지 부담 공정에 대한 준비뿐만 아니고 예전 회사에 대한 신체 부담 업무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한 줄이라도. 그리고 공단에서 문답 조서를 받을 때도 이런 얘기를 꼭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있는 공정, 지금 있는 회사만 중요한 게 아니고 예전 공정, 예전 회사 이런 것도 쭉 나열해 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다녔던 회사를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런 뭐 뛸 수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 지하철역에서 보면 건강보험 자격특실 확인 다 떼줘요. 인터넷 다 뗄 수 있어요. 전화하면 다 나와요. 팩스로 보내줘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면 동료들의 진술 받으면 되고, 그것도 안 되면 엄마 진술 받으면 돼요. 그래서 내가 일했던 모든 회사에 있어서 내가 부담을 느꼈었던, 힘들었던 것들을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돼요. 얘기를 해야 돼요. 판정에 가서도.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 판정에 가서 진술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겁을 먹으면 안 돼요. 내가 내 권리를 행사하는데 왜 내가 위축돼야 돼요? 그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당당하게 나중에 판정에 가서 나의 병이 이러이러한 과정 속에서 생겼다. 당신들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은 그런 10몇 년의 과정을 거쳤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얘기하는 어쨌든 노력이 필요해요,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직업성 암의 대부분의 그 것들은 지금 직업성 암의 인정 기준도 우리 산재법에 쭉 나열이 되어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예시 기준이에요, 예시 기준. 그리고 이런 기준들도 조금씩 변하고 긍정적으로 발달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노동자를 괴롭힌 암을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성면에 의한 암이 있어요, 성면. 그래서 성면을 지금은 제조라든지 사용을 금지하는 물질인데 이 성면을 우리나라가 수십 년간 써왔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금씩 병이 발생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폐암, 악성중피증, 우두한 남소암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그 악성중피증이 걸려가지고 저를 찾아온 노동자가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성면을 썼을 것 같아요. 악성중피증은 성면을 안 쓰면 잘 안 걸리는 병이에요, 사실. 그래서 30년, 40년 전에 썼다고 하는데 이게 증명이 될 것 같아요, 공단에. 그래서 제가 수임을 안 했어요. 수임을 안 했는데 나중에 이제 한 1년 지나서 우연하게 다른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분 사건을 도와줬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산재가 승인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면을 동반한 여러 가지 질병들은 지금도 굉장히 노동자들이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우리가 직업성 암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많이 신청하는 건 사실 폐암이에요, 폐암. 폐암과 폐암의 이제 계통의 비강암이라든지 부비강암이 있는데, 폐암이 왜 많이 있느냐 하면은 일단은 이제 육가크롬이라든지 용접을 하신 노동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폐암이 많이 발생해요. 그 다음에 어디에 많이 발생해요, 사실? 광부들에 대한 폐암. 석탄 분지는 결정형 실리카라는 발암물질이 있기 때문에 폐암이라든지 진폐증이라든지 COPD,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이 생기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도장 업무에서 발생한 폐암이 또 많아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이 도장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폐암이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에 직업병 암으로서 많이 발생하는 것은 백혈병이라든지 조혈기계암이에요. 그래서 벤젠 노출로 인한 백혈병,
포름알데히드는 백혈병, 뭐 일산부타티엠 백혈병 이런 게 많은데 현장의 노동자들이 벤젠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 몰라요, 사실. 포름알데히드가 뭔지 몰라요. 일산부타티엠이라는 얘기를 평생 살면서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벤젠을 어디서 많이 써요? 제일 많이 쓰는 게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어디서 많이 봐요? 흔히들 볼 수 있는 게 신나에서 많이 봐요. 신나. 그러니까 도료를 희석시키는 신나에서는 기본적으로 다 써요. 다. 그죠? 옛날에 그 석유화학 공장 말고도 보통에 이제 그게 왜 많이 썼냐면 신나를 왜 많이 썼냐면은 기계때라든지 때가 잘 벗겨져요. 그래서 막 손도 씻고 옷도 빨고 다 그렇게 했어. 사실 저 어릴 때만 하더라도 슬레이트라고 하는데 시골에서는 그냥 시레토라고 했죠. 슬레이트에 다 고기 구워 먹고 그랬어요. 뭐예요? 그게 다 성면이죠, 성면. 그렇죠? 그래서 현장의 노동자들이 이러한 발암물질이라든지 유해학물질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이해가 없어요. 왜? 사업주들이 교육이라든지 이해를 안 시켜왔기 때문이에요. 법상으로 다 사업주가 교육하도록 돼 있어요. MSDS, 물질안전보건자를 다 배치하도록 돼 있어요.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면서 너의 발암물질이 뭔지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을 해야 되는데 안 해왔어요. 노동자 탓이 아니잖아요, 사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직업성함들도 오랫동안 축적되어 왔고, 왜 모르냐 하면은 이것들이 잠복기가 걸치기 때문에 폐암 같으면 10년 이상의 잠복기를 걸쳐요. 예전에 내가 용접을 했는데 10몇 년 지나가 폐암이 걸리면은 그 발생 원인에 대해서 의심을 잘 하지 못하잖아요. 오랜 잠복기를 걸친다는 것이 기본적으로 암의 특징이에요. 그건 뭐 다 아는 거지만. 그래서 노동자가 제대로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한국이 흡연율이 높기 때문에 흡연으로 인한 어쨌든지 잘못된 사고, 내가 담배를 피웠기 때문에 폐암이 직업성암이 아닐 거야. 재수가 없기 때문이야. 그냥 유전력이야. 가족력이 있었잖아.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 세 가지를 유의하시면은 직업성암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직업성암들도 반도체 노동자들의 싸움, 반올림의 싸움, 시민사회단 싸움이 있어가지고 지금 당연 인정 기준이 2018년도에 이미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백혈병이라든지 다발성 경화증, 재생불량성 빈혈, 난소암, 뇌종양, 악성 림프종 유방암, 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에서 노동했던 노동자들은 기본적으로 산재를 인정해 주겠다는 게 이미 들어와 있었고 2018년도에 그 다음에 직업병으로서 성면으로 인한 원발성 폐암, 원발성이라는 것은 전이가 안 되고 폐암에서 시작된 거죠. 폐에서 처음 시작된 게 성면에 의한 원발성 폐암인데 성면을 포함한 작업자에서 10년 이상 일했다. 성면에 의한 악성 종피종이다. 그 다음에 탄광, 용접, 석공, 주물, 도장공에서 발생한 폐암들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종사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산재로 인정해 주겠다. 당연히 산재로 인정해 주겠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실. 보통 직업성 폐암을 신청하면은 역학조사라든지 이런 조사를 해요. 근데 이게 1년이 걸칠 수 있고 2년, 저 경우는 뭐 2년 반 걸친 사건도 있었는데 이런 경우 거치다 보면 노동자 죽어요, 실제로. 세월이 하수상해요, 사실. 지쳐버린 거죠, 가족들도. 그래서 그런 조사 과정을 생략해서 빨리 인정해 주겠다는 것들이 2019년 2월에 나왔어요, 작년에. 그 다음에 벤젠에 노출되어 발생한 조혈기계 암인데 대신에 이제 이런 것들은 몇 가지 공정, 10년 이상의 코쿠스 오븐 공정. 이게 어디예요? 코쿠스 오븐이 뭐 어디 오븐 만드는 게 아니고 제철소 공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철소 공장, 제철소 화성 공장이라고 해서 코쿠스 오븐을 만드는 게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석탄을 작게 해가지고 철광석을 만드는 재료를 만드는 공정이 코쿠스 오븐 공정인데 여기에서 굉장히 많은 발암물질이 나와요. 그 다음에 뭐 인쇄 작업자, 고무 공장,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혈기계 암들도 이런 전문조사, 역학조사를 1, 2년 거치지 않고 빠르게 해주겠다는 것들이 이미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직업성암 처리 요령 여기서 포함될 수 있는 게 제가 봐서 한 20-30%는 돼요. 나머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제 조사를 하고 있어요.
잠깐 쉬고 그 지금 질문이 들어온 걸 잠깐 보면은 그 산재 신청을 하면 노동자 입장에서 이제 그 사업장에 부담을 준다는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산재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신청을 하면 사업장의 보험료율이 올라갑니까? 일단은 30인 미만 사업장은 보험료율에 전혀 영향이 없어요. 사고든 질병이든. 그건 이제 그 법상으로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인 경우에는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바뀌었어요, 작년에. 그래서 우리가 뭐 과로사가 뭐 100건 일어나든 1000건이 일어나든 근골격 질병이 10,000건 일어나든 보험료율에 단 1%도 영향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업주들이 모르니까 산재를 신청하면 막연히 보험료율에 영향이 미칠 거다, 또는 노동자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 30인 미만 사업장과 그 다음에 건설공사로서 제가 금액이 생각나지 않는데 일정 건설공사 금액 이하와 그 다음에 업무상 질병은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그리고 업무상 사고도 무조건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내는 산재 보험료율이 보험료가 예를 들면 이 정도 있다고 하면은 이 사업장에 업무상 사고로 일어나서 근로복지공단에 지급되는 보험급여가 이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것의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에만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사업주가 내는 보험료가 예를 들면 뭐 10억인데 공단에서 지급하는 보험급여가 예를 들면 2천만 원이다. 그러면은 보험료율을 깎아주죠. 그래서 제일 큰 수혜를 얻은 게 삼성계열사잖아요. 일부 대기업들. 왜냐하면 공상 처리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사고가 많이 일어난다고 해서 보험료율에 당연히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사업주가 내는 산재 보험료의 일정한 퍼센테이지를 벗어났을 경우에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좀 많이 일어나거나 업무상 사고는 꽤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사실 산재 보험료율에 사업주들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질문을 보면은 이제 요양보호사가 어르신댁을 방문하고 나와서 계단에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또 산재 신청이 됩니까? 되죠, 사실. 그래서 요양보호사는 노동자잖아요, 그죠? 지금 요양보호사와 비슷한 일을 하지만은 노동자성을 인정 못 받는 직종이 있어요. 간병인이 그래요, 간병인이. 간병인은 아예 산재보험 가입이 안 돼요. 근데 요양보호사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어쨌든지 업무를 하다가 다치거나 아프면 그건 산재가 돼요. 근데 요양보호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들여다보면은, 요양보호사 분들이 대부분 여성 노동자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보통 이제 그 요양보호사 일을 하기 시작한 시점이 조금 어쨌든 연령이 있고 나서 요양보호사 일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일을 하는 경우에서 특히나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케어하는 과정에서 조금 거칠게 얘기하면은, 어른들이 다 무게가 있잖아요.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중량물은 5kg 이상부터 봐요.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5kg 이상인데, 그 일을 하다 보면은 불편한 자세에서 많은 동작을 취하다 보면은 근골격 질환이 많이 걸려요. 근데 실제로 요양보호사들의 근골격 질환이 많이 많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잘 승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여성 노동에 대한 조금 신중한 판단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업주가 질문을 또 했는데, 사업주가 환경을 안전하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으면은 어떤 노력이 할 수 있을까요? 그 요양보호사 방문 노동자의 문제만 가지고는 좀 특화할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가 산업안전보건법이라고 해서 어쨌든 사업주가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게 직종별로 특정이 된 것은 많지는 않아요, 사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조업 사업장을 중심으로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서비스 노동자, 특히 이제 요양보호사라든지 이런 감정노동, 서비스 노동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조치들은 지금 규정이 되고 있지 않아요, 사실. 그게 좀 법이 돼야 되고 향후에 방향이 되는데 지금 좀 안타까운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민효경 님이 그 질문한 게, 대장암에 걸렸는데 이게 그 산재 신청이 가능하냐, 승인될 수 있느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그 과로성 질환으로 제가 그 앞서 이제 그 설명을 좀 누락했지만은 암이 과로성 질환으로 인정받는 유일한 경우가 간암이었어요. 사실 간암. 2002년도까지. 그럼 대장암, 위암, 한국인들이 많이 걸린 위암, 대장암 이런 것들이 과로성 질환으로 산재가 인정된 케이스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실. 붙여본 케이스가 있습니까? 있어요, 옛날에. 뭐 소방관의 위암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기본적으로 왜 그 암을 과로성 질환으로 포섭 안 하냐 하면은, 대법원의 확고한 태도가 있기 때문에, 간암을 토대로 해가지고, 간암, 위암을 토대로 해서. 그래서 암이, 저는 개인적으로 스트레스라든지 업무와 관련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이것들을 의학적으로 의사들이 인정해 줄 경우가 없어요. TV에 나와서는 뭐 면역성 질환이고 뭐 엄청난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산재를 신청했을 때 대장암, 위암, 과로성 질환입니까? 의사들 단 한 명도 대한민국 의사들 과로성 질환이라고 인정 안 해요, 사실. 그리고 그런 분위기 속에 법원으로 간다고 하면은 또 법원을 간 케이스들 보면은 100% 패소죠, 사실. 그럼 간암은 왜 인정이 됐습니까? 간암이 2002년도까지 인정된 것은 법원에서 이제 인정되다가 나중에 법원에서 입장을 바꿔버렸어요. 근로복지공단의 어떤 행위 때문에. 이것도 좀 스토리가 있는데, 이런 스토리를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몇 명 없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지 지금 암으로서 과로성 질환이 인정받는 경우는 사실상 없어요, 사실. 그게 한계인 게 맞지만은 저는 이건 조금씩 어쨌든 계속 깨트려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봐요. 그래서 미조경님의 이런 질문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의미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 노동자로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두드려 봐야 되고, 판사들의 인식을 깨트려야 되고, 세상을 바꾸는 하나의 과정이라 생각해요, 사실. 지금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 반도체 노동자의 이 백혈병이 산재가 됩니까? 제가 10년 전에 이제 반올림 이 1차 소송을 저도 담당했지만은, 그 당시 이종란 노무사라든지 몇 명이, 저희가 6명의 팀을 이루어서 이 반도체 노동자의 백혈병을 소송을 했었어요. 그때 그 6명 중에 아무도 이게 산재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사실. 그 싸움을 저희가 7년 했었어요. 소송만 7년. 그 다음에 시민사회단체 반올림이 또 엄청난 노력을 했죠,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같이 싸워줬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그죠? 여기 있잖아요.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8개 상병은 전문조사 없이 산재를 인정해주겠다. 이걸 바꾼데 10몇 년이 걸렸어요, 사실. 그래서 어쨌든 장기적으로 그런 싸움을 저는 할 필요성이 있고 해야 된다 생각해요. 미조경님의 이런 질문들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정신질병이 있는데, 짧게 얘기 드리면은, 지금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외상후 스트레스, PTSD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그죠? 그 다음에 뭐 적응장애 우울증 이런 것이 있지만은, 이런 것뿐만 아니고 우리가 정신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진단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그죠? 불안장애, 적응장애, 급성 스트레스, 수면장애 이런 것들도 작업 현장에서, 노동 현장에서, 회사 생활에서 여러 가지 스트레스, 그죠? 이런 것들 때문에 발생한다고 하면은, 또는 악화시켜서 발현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걸 산재로 판단하고 또는 인정하기도 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뭐냐? 진단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느냐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우리 정신과들도 보면은 여러 가지 검사를 해요. 우울증 척도 검사라든지 BDI, 뭐 BMI, MMPI 등등의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임상 심리 상담사에 의한 심리 상담도 해요. 그리고 이 결과지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환자가 의사한테 얘기했던 여러 가지 증상과 징후와 일상생활과 회사생활에 대한 내용들을 담은 업무기록지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이러한 업무 관련 위험 요인들이 일관성 있게 또는 중요하게 부각이 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공단과 판정위원회에서 제일 중요하게 봐요. 뭐 그 나머지에 대한 뭐 진술서라든지 스트레스에 대한 증거들은 부차적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에 대한 상병을 산재로 인정받는 것은 어쨌든 의무기록지와 진단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심리검사 결과지를 제일 중요시하게 생각한다. 실제로 신청해보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은, 사업주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정신질병이에요. 그리고 가해자들이 보통 회사의 동료라든지 상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방조적으로 또는
거부적으로 때로는 방해를 해버려요. 그래서 정신질환을 산재로 인정받는 게 꽤나 어려운 과정이지만은 핵심적으로 어쨌든지 보는 것은 진단서와 검사 결과지 의무교육이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혹시 산재 신청한다고 하면은 떼어보면 돼요. 나의 검사 결과지, 나의 의무기록지를 떼어봐서 아, 내가 그래도 대체적으로 얘기를 좀 했구나. 아니면 앞으로 산재 신청한다고 하면은 가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하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산재 신청할 때 그걸 떼어서 증거로 제출해야 되고 또 공단에서 떼어달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정신질병 관련된 경우에도 어쨌든 공단에서 조사 지침이 작년에 좀 개정되어서 나왔어요. 꽤나 정교하게 잘 만들었어요, 사실. 물론 미진한 것도 있지만은 이런 지침들은 저희들이 이제 그 노무사들이 산재 신청하거나 할 때 참조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산재 신청할 때는 공단의 지침이 뭐다, 무엇이 있느냐 이런 것도 유심히 봐야 돼요. 한 가지 질문이 또 오셨는데 혹시 오늘 질문이 제가 답변을 다 하지 못하면은 나중에 저한테 질문을 하고 싶으면은 저희 사무실에 전화를 하든지 아니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출퇴근 카드가 없는 작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무 시간, 제가 얘기했던 업무 시간을 제대로 입증하는 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사실. 이럴 때는 개인이 따로 작성하는 근무일지 또는 근로시간 체크 어플, 주변에 있는 진술, 교통카드 기록들을 간접적으로 입증하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해요. 가능하고, 예를 들면 작은 사업장인데 출퇴근 일지가 없어요. 출퇴근을 증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근데 사업주가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에요. 호의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사업주의 진술을 제일 중요하게 봐요. 그래서 이 노동자는 우리가 출근 시간이 8시부터인데 보통 한 7시 반부터 나와서 퇴근도 6시인데 좀 더 마무리하다가 보통 6시 반에 갑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게 진실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게 내 어플이 있다. 그죠? 요즘 그 출퇴근 어플, 우리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하기 위해서 하는 어플들도 굉장히 간접적인 자료가 되고, 그 다음에 내가 교통카드 쓴다. 그럼 교통카드 내역은 다 발급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런 컴퓨터 쓴다. 그럼 컴퓨터에 대한 로그인 오프 기록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 다음 핸드폰 쓴다. 핸드폰을 쓰면은 핸드폰 위치에 대해서 내가 열어둔다고 하면은 핸드폰 위치에 대해서도 역추적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얼마 전에도 이제 사건을 했는데 이분은 오스트리아에서 출장 갔다가 한국에 와서 왔어요. 근데 오스트리아에서 출장을 갔던 시간은 입증이 첫 번째 불가능했어요. 한국에서는 지문 인식 기록이 있었는데. 그래서 다행히 오스트리아에서 썼던 노트북이 있어가지고 노트북을 포렌식을 맡겼어요. 포렌식을 맡겨가지고 접속 기록을 다 이제 역산을 해서 업무 시간을 산출했는데 그 포렌식 할 때 200만 원 들었어요. 좀 싸게 한 거예요, 사실. 근데 왜 그 정도 돈을 들여야 되냐면은 사망 사건이기 때문이에요, 사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그 업무 시간에 대한 입증이 52시간을 넘고 외국 출장을 갔다 온 지 얼마 안 됐고 사무직으로서 상당한 스트레스, 정신적 긴장을 동반했다고 해서 이제 산재로 인정받았는데 다행인 경우죠. 다행인 경우인데 그 부인하고 얼마 전에도 카톡을 했는데 어쨌든 남편은 그렇게 보냈지만은 자기가 어쨌든 최소한 경제적 살 수 있는 것들에 대한 기반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저에 대한 고마움도 있어요. 저도 어쨌든 사건을 해서 좋은 조력을 해줬다는 것 때문에 어쨌든지 기억에 남고, 그래서 산재가 인정되는 것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개인에 대한 보상과 어쨌든 내 남편이 열심히 일해서 내가 나중에 이제 애들한테 대해서도 아이들에 대해서도 이제 알려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저는 다시 돌아가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아프면 산재다. 노동자가 아프면 산재다. 이 사건도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그 강남에 있는 아파트에서 한 노동자가 이제 분신 자살한 사건인데 처음에는 분신했었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중환자실에 돌아가셨는데 이분의 사건 이전에는 분신한 사건들, 분신 자살한 산재가 인정이 안 됐어요, 사실. 그 이전에는. 저도 몰랐어요, 이 사건 하기 전에. 그래서 당연히 이제 노동자가 스트레스 받았기 때문에 이제 분신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사망했기 때문에 산재가 된다고 했었는데 우리가 분신은 그 이전까지 공단에서 어떻게 얘기했냐면 정신적 이상 상태가 아니고 정신적 인식 능력이 고양된 상태로 봤어요. 고양된 상태. 인식 능력이 저하된 상태가 아니고. 근데 이 사건이 왜 산재가 됐냐면은 제가 잘해서 된 게 아니고 사회적인 흐름이 바뀌었어요. 노동자도 굉장히 열심히 싸웠었고 시민사회단체 굉장히 열심히 싸웠고 이 노동자에 대한 관심, 경비 노동자에 대한 관심, 얼마 전에도 이제 이런 사건이 일어났었죠, 그죠? 그래서 막 저한테 취재 오기도 했는데 이미 노동자, 경비직 노동자에 대한 어떤 이러한 조건에 대한 것들에 대한 많은 관심이 그때도 굉장히 사회적으로 폭발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이 분신 자살이 산재가 됐었어요, 최초로. 그래서 그때도 제가 많은 생각을 한 게, 역시 산재라고 하는 것은 고정적인 게 아니고 사회적 관심과 노력이 변할수록 우리가 그 범위를 넓혀갈 수 있는 사회보험이구나. 그리고 노동자의 권리구나. 그리고 이런 노동자가 아프면 역시 산재로 보상받고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게 중요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사건인데 제가 이 사건이 생각이 나서 다시 한번 얘기 드리고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이 정도 강의를 마치고 혹시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여기 센터에 연락하시고 센터에서 잘 대답을 못하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아무튼 늦은 시간까지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5시에 출근이에요. 그래서 새벽 4시에는 일어난답니다. 시간 맞춰 나오느라 아침밥은 못 먹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구로구에 있는 병원에서 7년째 근무하고 있는 이영애라고 합니다. 예, 저는 서울대병원에서 15년째 청소 일을 하고 있는 이현순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로나 무섭죠. 지금 모든 잡일을 처리하는 건 청소 노동자잖아요. 청소 노동자들이 사실 많이 힘들고 지쳐 있습니다. 코로나로 힘든 그 의료진들을 격려하는 차원에서 덕분에 챌린지를 많이들 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청소원들도 병원에서는 꼭 필요한 존재거든요. 하지만 의료진분들에 비해 저희들이 많이 소외된 느낌도 있고 또 그런 면이 좀 오히려 더 마음이 쓰여요. 청소원이 취약계층 노동자이다 보니까 청소원에 대한 인식이 많이들 좋지 않더라고요. 청소하는 일을 되게 하찮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점이 서글프고 또 좀 안타깝고 그래요. 시국이 시국인지라 병원만큼 위험한 곳이 없는데 깔끔하게 청소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생각합니다. 깨끗하게 항상 청소해 주셔서 쾌적하게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해요. 네, 청소하시는 어머니들이 저희 어머니랑 이제 연세가 좀 비슷하셔가지고 항상 보고 있으면 뭔가 짠하고 좀 애틋한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노동에 기대어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누구보다 먼저 하루를 시작하는 당신. 당신의 노동에 감사합니다.